다리 좀 그만 쳐다봐요. 미니스커트를 입은 대표이사가 말했다. 하지만 관리인은 이미 봐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다. 어이, 청소부 아저씨, 훔쳐보지 마요. 웃음. 제가 당신들을 지켜본 지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임은 자정이 지난 후에야 시작된다는 걸 당신도 알지 않는가? 사무실에 당신과 당신의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때 말이다. 당신은 반쯤 열린 문틈으로 그들의 싸움을 엿듣고 어두운 복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색한 접근을 포착하며 그가 마침내 12년 동안 숨어 지내던 모자와 다른 모든 것을 벗어 던질 때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세계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란다. 이서연은 항상 알고 있었다. 평판에 가해지는 최악의 타격은 주식시장의 그래프가 아니라 사람들이 칼을 갈면서 미소 짓는 굳게 닫힌 회의실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회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창밖은 조용하고 건조한 밤이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처럼 무거웠다. 박도윤 이사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입을 열었다. 자, 우리 모두 2개의 핵심 프로젝트 일정이 어그러졌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왜일까요? 그는 부드럽고 거의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의 모든 단어에는 숨겨진 조롱이 묻어 있었다. 그의 등 뒤 화면에는 지연을 나타내는 붉은 막대 그래프가 마치 이서연의 실수를 일부러 강조하는 것처럼 떠 있었다.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녀의 책임이었다.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의 이름 뒤에 숨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몇 주 전부터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일정을 흔들고 그녀의 결정이 실패처럼 보이도록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원인은 아시잖습니까? 서연은 피로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차분하게 말했다. 자재 공급 중단, 그리고 이상하게도 꼭 우리 현장에만 닥치는 갑작스러운 감사들. 제가 이미 하청업체 관련 서류에 대한 전체 접근 권한을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박도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접근 권한은 물론 드려야죠. 그가 약속했다. 보안팀의 내부 감사가 끝나는 대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 대표님께도 이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라는 단어는 거의 비웃음처럼 들렸다. 몇몇 이사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서연은 그 눈빛 교환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박도윤이 판을 깔고 있구나. 정면으로 공격하진 않을 거야? 교묘하게 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마음만 먹으면 나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실들을 슬쩍 흘리겠지? 회의는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끝났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회의실을 빠져나가며 소곤거리거나 짧게 고개를 까딱였다. 어떤 이들은 의례적인 지지의 말을 건넸고 어떤 이들은 힘내십시오라는 정중한 말로 그쳤는데 이는 보통 우리는 당신이 얼마나 더 버틸지 벌써 내기하고 있소라는 의미였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홀로 남았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폴더들이 흩어져 있었고 화면 한 구석에는 여전히 다이어그램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프로젝터를 끄고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한 뒤에야 비로소 어깨의 긴장을 풀 수 있었다. 목의 통증이 뒤통수까지 전해졌다. 임원용 화장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뚜렷한 이목구비, 단정하게 묶은 머리, 흠잡을 데 없는 재킷, 모든 것이 거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모습 그대로였다. 오직 눈만이 피로와 여전히 자신이 부족할까 봐 두려워하는 내면의 소녀를 드러내고 있었다. 서연은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숨을 고르기 위해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살짝 비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거울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양동이와 청소 카트를 든 작업복 차림의 남성이었다. 그는 이 늦은 시간에 이곳에 누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 잠시 멈춰섰다. 죄송합니다. 그가 한 걸음 물러서며 재빨리 말했다. 2층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고 들어서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분했다. 서연은 거울을 통해 그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살짝 돌렸다. 찰나의 순간 시간이 덜컥거리는 것 같았다. 그 눈빛에는 너무나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다. 색깔도 모양도 아닌 바로 그 표정. 한때 그녀가 너무나 잘 알았던 피로와 내면의 단단함이 미묘하게 뒤섞인 그 느낌. 심장이 불필요한 박동을 한 번 더 했다. 잘못 본 거야. 서연은 즉시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녀가 소리내어 말했다. 이제 막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어쩐지 평범한 청소부가 우연히 상사를 마주쳤을 때보다 더 오래 그녀에게 머물렀다. 무례하지도 호기심에 차있지도 않은, 마치 그가 예상했거나 혹은 마주치길 두려워했던 사람이 정말로 눈앞에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다음 순간 그는 시선을 내리고 복도로 물러나 거의 소리 없이 문을 닫았다. 카페트 위로 멀어지는 청소 카트 바퀴의 희미한 덜컹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서연은 몇 초간 더 거울을 응시하며 무엇이 그토록 자신을 흔들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모자 그늘에 가려진 얼굴은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그 눈빛만은 시간과 고통의 얇은 껍질을 뚫고 들어와 오래전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의 섬광을 불러일으켰다. 대학교 교정, 웃음소리,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한 누군가의 옆모습. 그 이름이 저절로 떠올랐다. 비록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금지했지만 김진우. 그녀는 세차게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은 뒤 익숙한 가면을 다시 얼굴에 썼다. 정신 차려. 넌 어른이지. 우연한 연상에나 빠져 사는 소녀가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사무실은 탁상 등 희미한 불빛으로 그녀를 맞았다. 창밖의 도시는 상점 쇼윈도와 자동차 헤드라이트로 반짝이며 누군가에게는 이제 막 밤이 시작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 그녀가 남겨두었던 서류 더미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더미 맨 위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명도, 로고도 없는, 오직 깔끔하지만 알아볼 수 없는 필체로 쓰인 그녀의 이름만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차가운 덩어리 같은 감정이 속에서 피어올랐다. 대규모 기업 스캔들 뒤에 종종 찾아오는 그런 느낌. 지금 손에 든 것이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라는 직감. 그녀는 자리에 앉아 봉투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를 찢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인쇄된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다. 첫 장에는 계약번호와 금액이 적힌 표가 있었다. 두 번째 장에는 여러 유령 회사가 화살표로 연결되어 하나의 중심으로 모이는 도표가 그려져 있었다. 세 번째 장에는 어떤 무명 회사가 박도윤 이사에게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편지 사본이 있었다. 그녀는 금액과 이름, 날짜들을 훑어보았다. 속이 꽉 조여왔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나 규율 위반이 아니었다. 이것은 외부 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치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었고 그 회사들은 바로 지금 그녀가 일정 지연으로 비난받고 있는 바로 그 프로젝트들과 얽혀 있었다. 마지막 장 아래에는 같은 깔끔한 필체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건 일부일 뿐,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다. 당신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그가 당신을 가라앉힐 것이다. 서명도 누가 썼는지에 대한 단서도 없었다. 오직 별도의 작은 쪽지에 한 줄이 더 있을 뿐이었다. 밤에 이 건물에 있다. 나는 적이 아니다. 서연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생각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게 누구일 수 있을까? 불만을 품은 보안팀 직원, 재무팀 사람, 아니면 법무팀의 누군가? 문득 밤의 청소부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알아봄과 경계심이 기묘하게 뒤섞인 그의 눈빛. 분명 얼마 전에 놓인 것이 분명한 봉투. 복도에 설치된 카메라는 원칙적으로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기록했어야 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칫했다. 만약 박도윤이 정말로 이 계획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의 사람들이 내 통화 내용을 도청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았다. 밤에 건물에 있는 적이 아닌 사람, 그녀는 쪽지의 말을 속으로 되새겼다.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그녀에게 서류를 보낸 사람은 내부 사정에 대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고 분명 박도윤에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의를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아니면 그녀를 위해서?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책상, 책장, 문이 희미하게 보였다. 만약 그 사람이라면 생각이 멋대로 튀어나왔다. 만약 정말 김진우라면 왜 하필 여기로 돌아온 거지? 그녀는 몇 년 전 뉴스에서 김씨 가문의 건설 회사 붕괴에 대한 헤드라인, 서류상의 기묘한 우연들, 현장에서의 불행한 사고에 대해 스치듯 봤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때 재단을 통해 받던 그녀의 장학금이 갑자기 끊겼고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전화도,
편지도 없이 오직 신문의 짤막한 기사와 전화기의 침묵뿐이었다. 서연은 창틀을 힘주어 쥐었다. 만약 이게 그저 눈빛의 우연이라면 난 미쳐버릴 거야의 그녀는 생각했다. 우연이 아니라면 회사의 운명뿐만 아니라 내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묻어온 것들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려야만 해. 같은 시각, 건물 반대편 어두운 기술 복도에서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댔다. 손이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무거운 양동이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십수년간 피해왔던 첫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이었다. 결국 해버렸군.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 그의 현재 출입증은 재킷 안쪽 목걸이에 걸려 있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성과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그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그의 진짜 이름, 한때 대학교 명단에 이서연의 이름, 바로 옆에 적혀있던 그 이름이 울려 퍼졌다. 김진우. 언젠가는 그림자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첫걸음이 그녀의 책상 위 봉투와 화장실 거울 속 우연한 시선 교환이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녀가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 무언가 흔들릴 줄은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얼굴을 읽었다. 마치 한때 대학교에서 그녀의 미세한 제스처와 침묵으로 그녀의 생각을 읽었던 것처럼 변했구나. 그는 생각했다. 더 단단해졌어. 하지만 속은 그대로야.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적에 대한 증거를 보내는 밤의 조력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말이다. 그 오래된 이야기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가 자신의 쪽을 쳐다보기나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박도윤을 막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만약 그러기 위해 그녀의 삶에 다시 들어서는 과거의 유령이 되어야 한다면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서연은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조심스럽게 USB를 삽입했다. 화면이 잠시 멈췄다. 이윽고 파일들이 담긴 폴더가 열렸다. 거기에는 보고서, 계약서 스캔본, 지불 내역서 등이 있었다. 그중 일부는 직책상 당연히 봤어야 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었다. 새로운 문서를 열 때마다 통제력이라는 환상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서명 아래 그녀가 알지 못하는 금액들이 오가고 있었다. 추가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회사는 실제 소유주가 여러 겹의 위임장 뒤에 숨겨진 회사에 대금을 지불하고 있었고 모든 흔적은 하나의 사무실, 바로 낮에 박도윤이 그녀에게 일정 지연에 대해 부드럽게 묻던 바로 그 사무실로 이어졌다. 한 스캔본에서 그녀는 몇 년 전 전혀 다른 맥락에서 봤던 숫자들을 발견했다. 같은 유령 회사들, 같은 위임장 속 이름들. 다만 그때는 뉴스에서 김씨 가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더 정확히는 그 가문의 일부가 어떻게 불투명한 거래에 연루되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럼 그는 같은 수법을 계속 쓴 거군? 간판만 바꾼 채로 서연은 차갑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를 그때 그들처럼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눈을 감았다. 생각은 한 지점을 맴돌았다. 당신은 누구지? 밤의 동맹.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건 뭐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몇 밤 안에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녀의 건물에 박도윤의 계략을 이렇게 깊이 파헤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구원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협의 원천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위협의 원천은 거울 속 기묘하게 익숙했던 눈빛으로 보아 그녀의 직책뿐만 아니라 그녀 과거의 가장 아픈 조각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바로 이 섬뜩한 기시감과 함께 서연에게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판도는 그 어떤 보너스보다 높고 실패의 대가는 대표이사 자리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남은 신뢰라는 능력 그 자체일 것이다. 저 여자 눈 봤어. 서연이 회전문을 통과해 주차장으로 나갈 때 경비원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마치 덤프트럭에 치인 것 같던데. 진우는 직원용 통로벽에 기대어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청소 카트를 옆에 세워두고 청소 구역 목록을 확인하는 척했다. 사실 그는 엘리베이터 문 뒤로 그녀의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숨을 새고 있었다. 알아챘어. 그는 혼잣말을 했다. 당연히 알아챘지. 그녀는 항상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차렸으니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기술부서의 오랜 지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23층 복도 카메라, 아침까지 꺼짐. 사유, 정기점검. 진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잘했어. 지훈아, 그가 중얼거렸다.
약속대로 일하는군. 그는 카트를 앞으로 밀고 직원용 계단으로 이어지는 텅 빈 복도로 향했다. 밤의 건물은 그의 것이었다. 환기구, 기술층, 시끄러운 서버가 있는 방들. 낮에는 의자에 앉은 자들이 이곳을 지배했다. 밤에는 이 벽들 안에 다른 규칙이 존재했다. 청소부 외에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관리실 구석에 그만의 작은 본부가 있었다. 낡은 노트북, USB 몇 개, 두꺼운 서류 폴더. 벽에는 그가 핀으로 고정한 새로운 연결고리 조각들, 계약서, 유령회사, 이름들이 붙어 있었다. 중앙에는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친 박도윤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다 잊힐 줄 알았나? 진우는 그 종이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틀렸어. 난 기억해. 그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 스캔본이 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중년 남성이 엄격한 표정으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아버지였다. 헤드라인 아래에는 밝혀지지 않은 위반 사항, 의심스러운 계약의 연속,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 계획의 일부가 나중에 다른 회사, 바로 이곳을 포함한 다른 회사로 스며든 사람들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때 아버지가 변호사들 말만 듣지 않고 내 말도 들었더라면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와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그는 노트북을 덮었다. 머릿속에 다른 얼굴이 떠올랐다. 검은 머리의 소녀, 웃음소리, 대학교 매점의 값싼 커피 한 잔. 김진우, 넌 천재 아니면 미친놈이야. 그녀는 그의 설계도를 보며 말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냅킨의 기숙사 대규모 보수 계획을 그리진 않아. 대신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면 넌 온수를 쓸 수 있겠지. 그가 그때 받아쳤다. 봐, 여기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제 그 자신도 그 낡은 시스템처럼 살고 있었다. 여기저기 땜질하고 끊임없이 힘이 새어나가지만 아직 버티고 있는. 다만 그의 계획은 파이프가 아니라 사람과 돈에 관한 것이었다. 관리실 문이 조용히 삐걱거렸다. 문틈으로 카메라를 담당하는 바로 그 기술자, 지훈이 나타났다. 너 거기 회의 끝나고 확실히 다 정리한 거 맞아? 그가 위층을 향해 턱짓하며 물었다. 카메라는 내가 부탁한 대로 꺼놨어. 하지만 무슨 일 생기면 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깨끗해, 진우가 대답했다. 봉투는 책상 위에 제대로 올려뒀고 그녀가 봤어. 지훈이 휘파람을 불었다. 누가 보냈는지 짐작할까? 아니길 바라야지. 진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 그녀는 그것 말고도 생각할 게 많을 테니까. 너는? 지훈이 피식 웃었다. 너는 안 무서워. 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무서운 건 그게 아니야. 그가 대답했다. 무서운 건 그녀가 내가 또다시 자기 인생을 망치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훈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다. 넌 떠날 수도 있었잖아. 그가 말했다. 다른 도시, 다른 나라로. 왜 돌아온 거야? 진우는 벽 쪽으로 살짝 몸을 돌렸다. 나를 무너뜨린 일이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그가 말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야만 해. 그 인간이 우리에게 했던 짓을 그녀에게 똑같이 하도록 내버려 둘 순 없어. 나에 관해서라면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 두려워할 게 없지? 지훈이 나지막이 욕설을 뱉었다. 알겠다. 철학자 나셨네. 그가 투덜거렸다. 난 간다. 혹시 모르니 1시간 뒤에 서버실 점검 있어. 위층에 아무도 안 돌아다닐 20분 정도 시간이 있을 거야. 그거면 충분해.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떠나고 문이 닫혔다. 다시 정적이 관리실을 채웠다. 진우는 서랍에서 작은 손전등과 만약을 대비한 얇은 만능 열쇠, 그리고 오래전부터 외우고 있었지만 조종사가 비행 계획도를 보듯 항상 눈앞에 두는 건물 지도를 꺼냈다.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하자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카메라는 자고 경비들은 차를 마시고 있겠지? 유령들을 위한 시간이야. 그녀의 층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비상등만이 부드러운 녹색 빛으로 벽을 비추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멈춰 서 있었다. 표시판의 층수 숫자는 꺼져 있었다. 보통 직원에게 이것은 집에 갈 시간이라는 의미였다. 그에게는 완벽한 기회였다. 진우는 드라이버로 서연의 사무실 근처 천장에 있는 작은 환기구 덮개를 들어 올렸다. 그 지점은 일주일 전 벽을 닦는 척하며 미리 봐둔 곳이었다. 환기구는 좁았지만 그의 마른 몸은 통과할 수 있었다. 엄마가 내 건물 안전공학학위가 결국 어디에 쓰이는지 본다면 그는 지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가장자리를 손으로 잡고 몸을 끌어올려 환기구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금속이 손바닥을 차갑게 했지만
근육은 불필요한 소리 없이 정확하게 움직였다. 여기, 위쪽의 공기는 먼지투성이었지만 시선으로부터는 자유로웠다. 몇 분 후, 그는 이미 금속 격자에 몸을 붙이고 아래, 그녀의 사무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탁상 등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팔꿈치를 올리고 손가락을 깍지 낀 채였다. 그녀 앞에는 인쇄물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시선은 집중되어 있었다. 박도윤, 넌 걸렸어. 의진우는 그녀가 결정적인 숫자들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문제는 그녀가 이 전쟁에 자신의 마음까지 끌어들일지 아니면 머리만 쓸지야. 그는 그녀가 혼잣말로 속삭이는 모든 단어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에는 분노, 그리고 한때 그가 그토록 매력을 느꼈던 전혀 다른 가정과 환경에서 왔지만 완고하게 동등한 위치로 나아가던 그 소녀에게서 보았던 바로 그 차가운 결단력. 어느 순간 그녀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창틀에 손바닥을 기댔다. 당신은 누구지? 그녀가 허공에 대고 말했다. 구원자인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또 다른 사람인가? 진우는 눈을 감았다. 순간 그는 격자를 부수고 아래로 뛰어내려 간단하게 말하고 싶었다. 나야. 다시 사라지려고 돌아온 게 아니야. 하지만 대신 그는 이를 악물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책상 위 전화기가 반짝였다. 서연이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다. 네, 그녀가 짧게 말했다. 여보세요. 최 부회장님, 아직 서울에 계십니까? 오랜 스승의 이름은 새로운 퍼즐 조각처럼 들렸다. 진우는 긴장했다. 최 부회장은 그가 한때 신뢰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고 나중에 그의 아버지를 반대하는 서류에 서명한 사람 중 하나였다. 아니요.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뵙고 싶습니다. 네, 바로 지금요. 박 이사가 회사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심각한 근거가 생겼습니다. 서류를 보내주셨냐고요? 아니요. 우편이 아니라 사무실에 두고 갔습니다. 그녀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몇 번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지친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만약 당신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거라면 밤에 친구와 그녀는 봉투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난 당신을 부러뜨리는 걸 후회하지 않을 거야.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그는 그녀가 들을 수 없음에도 속삭였다. 난 이미 한 번 그럴 짓을 했으니까. 그는 환기구를 통해 기어서 돌아왔다.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오늘 밤 그의 목표는 달성되었다. 그는 그녀가 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들고 박도윤에게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그녀의 내면에는 처음 듣는 말들을 쉽게 믿지 않는 그 내면의 굳은 심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1시간 후, 그는 청소부들이 보통 차를 마시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차는 묽었고 컵은 낡았지만 따뜻했다. 옆 의자에는 그가 얼굴을 가리던 바로 그 모자가 놓여 있었다. 문틈으로 2층 청소부인 미숙 아주머니가 머리를 들이밀었다. 민수 씨, 또 아침까지 있을 거야. 그녀가 물었다. 집에는 안 가도 돼? 집에 가도 제게 밤은 없어요. 그가 피식 웃었다. 거기서 뭘 하겠어요? 벽하고 얘기하나요? 농담은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잠이라도 제대로 자이 그러다 빗자루 들고 쓰러지겠다. 안 쓰러져요. 그가 말했다.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이 있는 한 저는 버틸 겁니다. 미숙 아주머니가 그를 더 자세히 뜯어보았다. 아무튼 당신은 이상해. 이 그녀가 결론 내렸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불평만 하는데 당신은 꼭 무슨 목표라도 쫓는 것 같아. 맞아요. 그가 대답했다. 다만 명예의 전당 게시판에 붙을 목표는 아니지만요. 그녀는 코웃음을 치고는 똑똑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정신병원에 간다고 중얼거리며 떠났다. 진우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았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내부 시스템 경고의 짧은 신호였다. 그는 다음 날 밤을 위해 알림을 설정했다. 엘리베이터와 통로 접근권 확인. 그는 조만간 엘리베이터가 그들이 거울이나 환기구를 통하지 않고 마주칠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건물은 사람들처럼 상징을 좋아했다. 그리고 층 사이에 갇힌 엘리베이터는 과거에 갇힌 두 사람이 마침내 도망치는 것을 멈추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다음 날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다. 힘든 밤이었다. 최 부회장과의 만남은 길어졌고 질문은 쌓여만 갔다.
스승은 서류를 유심히 살펴보고는 위험한 게임에 대해 무언가 중얼거리며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정말로 끝까지 갈 자신이 있나? 그들이 직원용 출구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갔을 때 그가 물었다.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이건 제 회사고 제 책임입니다. 때로는 영웅처럼 죽는 것보다 물러서는 것이 더 현명할 때도 있지.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었다. 12년 전 김씨 가문 서류에 서명하실 때 부회장님께서는 물러서셨습니까?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최 부회장이 살짝 움찔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서연아.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그냥 질문입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아침 이메일과 일정을 보며 그녀는 내면에서 두려움과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기묘한 예감, 마치 무엇을 물어볼지는 모르지만 마침내 밤새 공부한 보람을 증명할 기회를 본 시험 전의 설렘 같은 감정이 동시에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사무실 문에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서연이 말했다. 문턱에 젊은 시설관리팀 직원이 나타났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덜컹거린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밤 몇 개 라인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대로 하세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경비팀에 미리 알려주시고요. 물론입니다. 그가 확인했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갑자기 자신의 하루 속 2개의 선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밤에 미지의 동맹, 봉투, 서류, 엘리베이터 점검.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이 건물 안에 있다면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서 곧 만나게 되겠군. 그녀는 여전히 책상 서랍에 있는 봉투를 보았다가 회의 일정을 그리고 시계를 보았다. 게임은 이미 멈출 수 없었다. 문제는 누가 먼저 가면 뒤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였다. 서연은 어릴 때부터 엘리베이터를 싫어했다. 높이를 무서워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를 짜증나게 한 것은 언제 가고 언제 기다릴지 결정하는 무심한 상자에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건물 같은 곳에서는 엘리베이터 없이는 아무데도 갈 수 없었다. 수십 개의 층, 끝없는 회의, 비상계단은 극단적인 경우와 소방훈련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늦게까지 남았다. 평범한 업무일이 끝난 후 변호사들과의 미팅이 있었고 최 부회장과 보안회선으로 짧은 통화를 했으며 USB의 문서를 다시 읽고 사소한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눈이 따가웠고 머리가 윙윙거렸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안 그러면 줄을 잘못 읽고 있지도 않은 음모를 보게 될 거야. 그녀는 탁상 등을 끄고 가방과 봉투를 챙겨 코트를 입었다. 위층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표시판에만 숫자가 깜박이며 천천히 층을 훑고 있었다. 제발 별일 없기를. 서연은 호출 버튼을 누르며 혼잣말을 했다. 문은 거의 즉시 열렸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서며 익숙한 동작으로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아래로 움직였다. 두어 층을 내려간 후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이윽고 짧은 삐걱거림이 들렸다. 불빛이 살짝 깜박이더니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표시판의 숫자는 2층 사이에 얼어붙었다. 하필 지금. 서연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다. 1번, 2번, 응답은 없었다. 오직 환풍기의 단조로운 소음과 램프의 희미한 윙윙거림뿐이었다. 훌륭하군. 그녀는 이제 소리내어 말했다. 하루의 완벽한 마무리야. 몇 초가 흐르고 위쪽에서 누군가 통로를 기어가는 듯한 희미한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벽에 몸을 붙이며 긴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 누구 있습니까? 천장의 환기구 격자 뒤 어딘가에서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 격자 너머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서연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엘리베이터가 혼잣말이라도 하는 것 같나요?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살아계시고 멀쩡하시군요. 다행입니다. 누구시죠? 그녀가 물었다. 기술자, 청소부, 아니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동맹? 아주 짧은 침묵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감지했다. 지금은 그냥 당신의 상자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엘리베이터가 층 사이에 멈췄습니다. 안전장치가 작동한 겁니다. 패닉에 빠지긴 이릅니다. 그럴 계획 없었는데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간단히 말해. 여기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목소리가 말했다. 하지만 금방은 아닙니다. 당직 기사님이 오고 계십니다. 제가 신호를 보냈어요. 그때까지는 참으셔야 합니다. 그녀는 가방끈을 꽉 쥐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갇혔다는 거군요. 참 상징적이네요. 상징성을 논하기엔 직업을 잘못 고르셨습니다. 그가 응수했다. 여기는 숫자와 마감일만 좋아하니까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시나 봐요? 보통은 엘리베이터와 대화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적어도 걔들은 쓸데없는 질문은 안 하거든요. 이 사람은 하는데요. 그녀가 말했다. 내 책상에 봉투를 둔 사람이 당신이죠? 위쪽에서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었다. 만약 그렇다면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물어볼 게 아주 많아요. 서연이 대답했다. 왜 박이사를 상대로 어두운 게임에 내 인생을 끌어들였는지부터 시작해서 옛날 수법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까지. 게임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군요. 그가 말했다. 오히려 오래전에 끝냈어야 할 일을 끝내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김씨 가문 얘기를 하는 거군요. 왜 서연은 격자 뒤 그림자를 응시하며 말을 던졌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렸다.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서류를 읽을 줄 압니다. 그녀가 말을 잘랐다. USB에는 최근 계약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 사건의 조각들, 아주 익숙한 이름들과 아주 익숙한 우연의 일치들이 있었죠. 한때 제 장학금을 지불했던 재단을 포함해서요. 위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럼 기억하고 있었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 건 잊히지 않아요. 서연이 잘라 말했다. 자기 가족 주변에 불이 붙었을 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사람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요. 엘리베이터 안이 더 조용해졌다. 들리는 것은 그녀 자신의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환풍기 소음뿐이었다. 서연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수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던 방식, 부드럽고 과거의 억양이 그대로 묻어나는 목소리로. 설마 지금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려는 건 그녀가 말을 끊었다. 변명이나 들으려고 이런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목소리는 배신하듯 떨렸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짧은 침묵 후에 동의했다. 그럼 당신 질문 하나에만 답하죠. 네, 봉투를 가져온 건 접니다. 네, 박도윤이 어떻게 자기 계획을 짜는지 압니다. 아주 비슷한 걸 예전에 봤으니까요. 그리고 네, 저는 추상적인 정의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위해서죠? 그녀가 물었다. 언젠가 제 아버지에게 했던 짓을 당신에게 똑같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적어도 인생에 한 번은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요. 그 말들은 어둠 속에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처럼 그들 사이에 걸렸다. 연설 준비는 잘 하셨네요. 서연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무대가 좀 아쉽지만 엘리베이터, 밤, 통로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라니 싸구려 드라마 교본에나 나올 법한 설정이군요. 가진 게 이것뿐이라서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사무실에서는 그냥 쫓아내셨을 테니까 확신 못하시겠어요. 그녀가 눈을 가늘게 떴다. 확신합니다. 그가 웃음기 없이 대답했다. 제가 당신을 너무 잘 기억하니까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절 그렇게 잘 기억한다면?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왜 12년 전 온 도시가 당신 아버지에 대한 헤드라인을 읽고 있을 때 전화 한 통 할 시도조차 안 했죠? 그때 제 전화 한 통은 그 불길에 붙는 기름 한 방울이었을 테니까요. 그가 말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저 못지않게 불태워졌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적어도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참 관대하시네요. 그녀가 씁쓸하게 비웃었다. 진실과 공허함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다른 사람을 위해 결정해주다니. 위쪽에서 누군가 무거운 해치를 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정지 신호를 받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진우가 그림자를 벗어나지 않은 채 아래로 소리쳤다. 대표이사님이 갇히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잠금 해제하겠습니다. 위에서 대답이 돌아왔다. 몇 분만 기다리세요. 서연은 엘리베이터가 살짝 흔들렸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느꼈다. 손이 저절로 벽으로 향했고 난간을 잡지 않으려고 애썼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농담도 할 줄 아시는군요.
그녀는 차가운 톤을 되찾으려 애쓰며 말했다. 마치 우리가 한편인 것처럼 저를 소개하다니. 우리는 한편입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공동의 적이 있는 동안은요. 제 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서연이 잘라 말했다. 그리고 모두가 박씨 성을 가진 건 아니죠. 그중 하나는 지금 당신 머리 위 해치를 열고 있고 그는 짧은 침묵 후 말했다. 또 다른 하나는 몇 년 전 제 가족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그 서류에 서명했죠. 최 부회장님 말씀이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때 침묵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 박도윤과 엮이면서 자신이 어떤 일에 휘말리고 있는지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도요. 엘리베이터 위 해치가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틈새로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계세요? 지금 사다리 내리겠습니다. 기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벽 쪽으로 물러섰다. 그럼 이렇게 하죠. 그녀는 격자를 향해 고개를 들며 재빨리 말했다. 만약 정말로 저를 돕고 싶고 그냥 과거에서 멋지게 돌아오려는 게 아니라면 선택권이 있어요. 계속 통로에 숨어서 어둠 속에서 속삭이거나 아니면 언젠가 모자도 벗고 남의 이름도 버리고 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어른답게 얘기하죠. 위쪽에서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가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목소리에는 그림자보다 강철 같은 느낌이 더 묻어났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녀가 덧붙였다. 다음에 또 서명 없는 서류를 제게 던져주면 제 서류함이 아니라 박 이사에게 바로 가져갈 겁니다. 누가 자기 등 뒤에서 장난치고 있는지 보라고 하죠. 당신이 정말 어느 편인지 시험해 보겠어요? 공평하군요. 왜 그가 말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다리가 엘리베이터 바닥에 부드럽게 부딪혔다. 기사가 내려와 안을 들여다보았다. 자, 나오셨네요. 이 대표님이 그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동장치에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추락하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녀는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사다리를 밟고 통로로 올라섰을 때 그녀 옆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오직 어둠과 녹슨 철골, 그리고 밧줄을 만지작거리는 기사뿐이었다. 격자 너머에서 그녀에게 말을 걸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단순한 불안감 이상의 것을 남겼다. 기억 속의 미세한 흔적, 억양, 단어를 고르는 익숙한 방식, 변명하지 않고 설명하려는 시도, 그리고 이 대화가 첫 번째도 마지막도 아닌 단계라는 분명한 느낌. 집에 돌아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서연은 다시 서류 폴더를 열었다. 잠시 한 파일 위에서 커서를 멈췄다가 닫았다. 그녀는 전혀 다른 오래전 별도의 USB에 저장해둔 낡은 문서를 열었다. 거기에는 대학교 시절 사진들이 있었다. 강의실, 학생들, 기숙사 파티. 그녀는 한 사진에서 멈출 때까지 사진들을 넘겼다. 사진 속 그녀는 고개를 젖히고 웃고 있었고 옆에는 누군가가 반쯤 돌아선 채로 카메라 방 누군가와 손을 휘저으며 논쟁하고 있었다. 얼굴이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김진욱,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만약 정말 너라면 차라리 과거 없는 밤의 청소부였으면 좋았을 텐데. 속이 모순된 감정들로 꽉 조여왔다. 분노, 향수, 그가 살아있다는 안도감, 그가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다시 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는 두려움.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명 없는 낯선 번호였다. 엘리베이터는 고쳤지만 아직 층 사이에 걸려있는 게 있군요. 준비되시면 모자를 벗겠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단어들을 바라보다가 답장으로 단 한 문장을 입력했다. 서명 없는 새 서류는 내 사무실로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전송했다. 몇 분 후 새로운 메시지가 왔다. 공평하네요. 다음엔 직접 가겠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끈 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전선이 맴돌았다. 박도윤과의 기업 전쟁, 그리고 작업복 차림의 남자의 형상을 한 과거와의 개인적인 전쟁. 건물은 그들이 더 이상 평행선을 달릴 수 없다고 결정한 듯했고 갇힌 엘리베이터에서의 밤은 그저 첫 번째 심각한 교차점일 뿐이었다. 다음에는 금속 격자가 아닌 얼굴을 마주하고 충돌해야 할 터였다. 서연은 어두운 회의실에 앉아 반쯤 열린 문틈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엿보고 있었다. 밤, 텅 빈 복도, 층 반대편 끝에 있는 경비. 그녀는 적이 아니라
이미 2번이나 익명으로 자신의 삶에 침입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 자물쇠가 거의 소리 없이 철컥했다. 밤에 청소부가 양동이 대신 가방을 든 채 카트를 끌고 들어왔다. 그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고 책상으로 다가가 서명을 위한 빈줄이 있는 봉투를 꺼냈다. 서명을 원했나? 그가 속삭였다. 서연은 회의실 불을 켜고 복도로 나섰다. 그는 움찔하며 돌아섰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한때 그녀가 외울 정도로 잘 알았던 얼굴, 그저 나이 들고 지쳤을 뿐인 안녕이 그가 말했다. 오랜만이네. 12년 만이지. 그녀가 대답했다. 진우야. 그는 모자를 벗어 책상 위에 놓았다. 변했구나.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난 어떻게든 널 알아봤을 거야. 너도 밤마다 청소 카트를 끌고 숨어 다닐 만큼은 변했네.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환기구에서 나타났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라진 건 내게 직접 말했기 때문이야. 내 곁에 남으면 내 성에도 내 성에 했던 짓을 똑같이 붙여놓을 거라고 진우가 말했다. 떠나는 게 널 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말을 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스승이었지? 최 부회장님. 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그분이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복도에서 그랬어. 사랑한다면 사라져라. 난 그걸 믿을 만큼 어리석었지? 그녀는 기쁨 없는 미소를 지었다. 대단하네. 서연이 말했다. 결국 두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해 준 거네. 내 아버지에게 불리한 서류에 서명한 사람과 내가 진실보다 공허 속에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한 사람. 그녀는 그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 열고 윗부분을 빠르게 훑었다. 금액, 유령회사, 박도윤의 서명, 그리고 그녀의 자랑거리인 새로운 주거단지의 자재 감정서. 이게 사실이라면 그는 정말로 나를 위한 함정을 파고 있었던 거네.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넌 그동안 통로에 앉아서 멋진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진우가 대답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너에게 반복되게 할 순 없어. 그래, 여기엔 내 복수심도 있어. 하지만 보호가 먼저야. 그녀는 눈을 들었다. 가장 역겨운 건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내 일부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유령이 아니라는 것에 기뻐하고 다른 일부는 내가 다시 사라져주길 바란다는 거야. 이번에는 돌아올 권리도 없이 가라고 하면 그가 똑같이 조용히 말했다. 갈게. 하지만 그렇다고 박도윤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가 널 위해 깔아놓은 것도 사라지지 않아.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봉투를 꽉 쥐었다. 널 믿을 순 없어. 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이용할 수는 있겠지? 그게 지금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전부야? 충분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신뢰는 얻거나 못 얻거나 하겠지만 박도윤에게 맞서는 일은 계속할 거야.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모든 과거, 대학교, 재단, 실종, 수년간의 침묵이 책상과 문 사이의 좁은 복도 안으로 압축되었다. 난 내가 그때 한 일 때문에 널 증오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마침내 내 이름 없이 사는 법을 배웠을 때 다시 돌아온 것 때문에도 난 그때 남지 않았던 나 자신을 증오해.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때 그대로였다면 박도윤은 이미 우리처럼 널 무너뜨렸을 거야. 그녀는 그를 밀치고 싶었지만 뻗은 손은 대신 그의 재킷을 붙잡았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 필요한 것보다 더 가까운 거리. 키스는 저절로 일어났다. 날카롭고 환한, 마치 만남보다는 충돌에 가까운 성광처럼. 서연이 먼저 무겁게 숨을 쉬며 물러섰다. 이게 용서라고 생각하지 마.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그냥 확인이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그걸로 만족해.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용서받으러 온 게 아니니까. 그녀는 몸을 바로 세웠다. 이 순간부터 서연이 말했다. 넌 나에게 모든 것이야. 정보원이자 위험 요소이자 약점. 어떤 실수든 배신으로 간주할 거야. 어떤 진실이든 널 하루 더 곁에 둘 논 거로 삼을 거고. 이런 조건에 응할 준비됐어? 준비됐어. 진우가 간단히 말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는 대가가 그거라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일 시작하자. 서연이 결론 내렸다. 박도윤에 대한 모든 걸 가져와. 서명과 날짜까지. 누구를, 그리고 어떻게 이 진실로 가라앉힐지는 내가 결정해. 그리고 그래, 더 이상 몰래 봉투 같은 건 없어. 다음번엔 문으로 들어와서 노크하고
신분을 밝혀 그림자 밖으로 나오는 모든 걸음은 내 조건에 따라서야.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가 피식 웃었다. 부정한 집에서 정직한 게임을 한번 해보죠. 말장난하지 마. 그녀가 지친 듯 말을 던졌다. 경비가 대표이사실에서 규정 외 야간 미팅이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는 문으로 다가가 잠시 망설였다. 서연아, 지금은 안 돼. 그녀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지금 우리에겐 공동의 적이 하나 있어. 먼저 그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뭘 빚졌는지 따지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청소 카트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복도에서 사라졌다. 서연은 봉투와 있어서는 안 될 키스 후에 여전히 불규칙한 맥박과 함께 홀로 남았다. 그녀는 종이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좋아,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함께 견뎌낼 수 있을지 도중에 서로를 죽이지 않고서 한번 보자고. 앞으로 이사회가 있었다. 거기서 박도윤의 실체를 밝혀야 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그녀의 가장 위험한 동맹은 그녀가 한때 이미 잃었던 바로 그 남자가 되고 있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회의실은 정장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이미 마음속으로 내기를 걸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저 편한 의자를 차지하고 싶어 했다. 서연은 손에 서류 폴더를 들고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박도윤은 마치 어젯밤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녀에게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표님, 외곽 부지 보고부터 시작하죠. 그가 정중하게 제안했다. 모두가 마감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마감일부터는 아니고요. 그녀는 책상 위에 인쇄물을 놓고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수년 전 김씨 가문 사건에서 스쳐 지나갔던 것과 거의 동일한 도표가 나타났다. 유령 회사, 계좌, 서명. 여러분 앞에는 해당 부지의 자금 흐름 도표가 있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지불금의 일부가 표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돈은 외부 회사를 통해 인출되었고 이 회사들은 사실상 우리 재무이사님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술렁거림이 커졌다. 박도윤은 살짝 비웃었다. 대담하시군요. 왜 그가 말했다. 모든 부서를 건너뛰고 자신의 재무이사를 비난하다니. 예쁜 그림 말고 다른 근거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뒤집었다. 현장 자재 감정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서명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프리미엄급, 실제로는 값싼 대체품입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책임은 제가 지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 청구서, 서명은 모두 이사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박도윤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갑자기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다. 그런 은밀한 문서를 어디서 구하셨는지 놀랍군요. 그가 말했다. 아마 동료들에게 다른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군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밤마다 사무실에서 떠들썩한 사건의 전 피의자와 만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가족이 이미 한 번 건설 시장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남자와요. 화면에 사진들이 번쩍였다. 복도, 그녀의 사무실 문 앞에 서 있는 서연과 진우. 흐릿했지만 알아볼 수는 있었다. 누군가 숨을 헐떡였다. 박도윤은 두 팔을 벌렸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서연은 회의장이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예상했던 공격이었지만 그래도 아프게 와닿았다. 네, 김진우 씨 맞습니다. 그녀가 평온하게 말했다. 그리고 네, 그는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제안은 아니었지만요. 이건 보안팀의 과실입니다. 하지만 박 이사님, 추가해야 할 것을 잊으셨군요. 그녀는 문 쪽으로 돌아섰다. 진우 씨, 들어오세요. 그는 모자 없이 평범한 셔츠 차림으로 들어왔다. 회의실에 누군가에게 그의 이름은 낡은 뉴스의 한 줄에 불과했고 누군가에게는 불쾌한 유령이었으며 그녀에게는 정말로 끝까지 갈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시험이었다. 이 사람은 한때 편리한 죄인으로 만들어졌던 그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서연이 말했다. 어떤 회계법인보다도 당신의 계획을 더 잘 분석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에게 놀라운 신뢰를 보내시는군요. 박도윤이 비꼬았다. 과거는 여기 있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최 부회장이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12년 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될 곳에서 눈을 감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최 부회장이 일어섰다. 당시 김씨 가문 사건은 우리가 보고서에 제출했던 것만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박 이사는 이미 그때
자재 교체 수법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체 구조를 뒤엎는 것보다 한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이 더 쉽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대표는 그 수법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심이십니까? 누군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현재 재무이사가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겁니까? 최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대표이사가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합니다. 박도윤은 여전히 자신을 방어하려 애썼다. 허위 자료, 조작된 감정서, 전 파트너들의 복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서류, 서명, 김씨 가문 사건과의 오래된 연관성, 최 부회장의 인정, 그리고 서연의 차분하고 단호한 발표는 더 이상 믿지 않기 어려운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회의 막바지에 이사회 의장이 말했다. 2가지 안건을 제안합니다. 첫째, 박도윤 이사의 조기 해임. 둘째, 이서연 대표의 권한을 재확인하고 내부 정리를 위임하는 것. 거의 만장일치로 손이 올라갔다. 박도윤은 창백해졌다. 그의 경호원과 변호사들은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 지지, 의심을 찾으려 애썼다. 찾지 못했다. 서연은 미소도 승리의 제스처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필요였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작은 그룹으로 흩어져 들은 내용을 속삭이며 토론했다. 그녀는 직원들이 다니지 않는 층의 텅 빈 구역 창가로 나갔다. 그곳 벽에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유니폼이 아닌 가슴에 새로운 색깔의 출입증을 단 채로. 자, 그가 말했다. 방금 내가 해냈구나. 내가 그때 하지 못했던 일을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한 거야. 서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지? 그가 살짝 미소 지었다. 널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지.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결국 내가 나까지 그 과거에서 끌어내준 셈이네. 우리가 서로를 끌어내준 거야. 이 그녀가 정정했다. 그리고 둘 다 아직 살아있는 것 같고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예전 같은 날카로움 대신 조심스러운 자유가 있었다. 다음은 뭐야? 그가 물었다. 이제 내 등 뒤에는 단단한 의자가 있고 더 작은 적들이 잔뜩 생겼는데 다음은 일이지. 서연이 말했다. 내부 정리, 새로운 규칙, 정상적인 통제. 그리고 그녀는 그를 더 자세히 쳐다보았다. 공식적인 제안이 있어? 날 다시 청소부로 받아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그가 농담을 시도했다. 청소부는 절대 아니지. 그녀가 피식 웃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일, 시스템을 분석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다만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리스크 관리 및 통제 부서를 만드는 걸 도와줘. 그림자 없이.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2번이나 망가뜨린 사람을 곁에 둘 준비가 됐다는 거네. 그가 확인했다. 이 사람이 다시는 설명 없이 사라지게 내버려 둘 준비가 안 된 거야. 서연이 대답했다. 그건 다른 문제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번 해보자. 진우가 말했다. 유령과 대표로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다시 거짓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아는 두 사람으로서. 나도 실수할 거야. 그녀가 솔직하게 경고했다.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옛날 일을 떠올리며 널 문 밖으로 내쫓고 싶어질지도 몰라. 나도 가끔은 도망치고 싶어지겠지. 그도 똑같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나물게. 그게 내가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거야?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자가 남자에게가 아니라 리더가 파트너에게. 동의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동의해. 그가 말했다. 이번에는 모든 걸 뿌리째 파괴하지 않도록 해보자. 유리창 밖으로 진눈깨비가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거창한 은유가 아니라 그냥 날씨였다. 하지만 서연은 최근 몇 년간 그 어느 때보다 숨쉬기가 편안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적이 패배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진실, 죄책감, 결정, 사람들, 갈까? 진우가 물었다. 아마 회의가 10개는 더 남았을 거고 최 부회장님과 불편한 대화도 하나 남았겠지. 가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냥 집으로 가자. 각자의 길로. 도망치지 않고. 그들은 서로에게 닿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두지 않은 채 복도를 나란히 걸어갔다. 한때 그들이 서로를 잃었던 이야기는 이제 아름다운 마침표로 끝나지 않았다. 그저 방향을 바꿨을 뿐이었다. 과거에서 미래로. 같은 불길을 겪은 두 사람이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갈 기회를 얻은 미래로. 그리고 만약 건물이 다시 한번 그들이 어디서 만날지 결정한다면 엘리베이터에서든 계단에서든 회의실에서든 이제 그들에게는 적어도 통로에 숨지 않고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할 선택권이 있을 것이다.